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물리력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겠다고 예고했던 특검이 일단 오늘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러다 수요일 소환될 김건희 씨와 같은 날 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오늘 아침 첫 최고위에서 검찰, 언론, 사법개혁 특위 가동을 공식적으로 알리며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걸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통과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의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의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내란 세력 척결, 강력한 개혁. 이재명 정부의 첫 당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의 첫 회의, 첫 뒷배경이 화제입니다. 이 뒷배경, 그러니까 백드롭은 각 당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한눈에 보여주는 장치죠. 그만큼 강력한 개혁 의지를 드러낸 건데 구체적인 시한도 재확인됐습니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선출 직후에 한 발언도 파장이 큰데요. 12.3 비상계엄 내란을 통해서 헌법을 공격하려 했고 헌법을 파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국민의힘에 있다면 그리고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야당 당권 주자들은 일당 독재 선언이라며 반발했지만 사실 국민의힘은 당내 단일 대우 형성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보통 당대표 취임 첫날에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던 여야. 하지만 오늘은 과거와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진솔한 사과가 먼저라는 여당과 야당 괴멸 생각만 한다는 야당. 이 강대강 대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네, 보통 집권 여당이 대표가 새로 뽑히면 협치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비교적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비교적 그래도 좀 톤다운한 발언 아닐까요? 예. 최소한 전제를 깔았죠. 협치 대상 악수도 하지 않겠다. 단 사과 반성을 하면 협치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내란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민의힘이 인정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당대표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도 그 후보 몇몇이 지금 헌법 밖의 주장들 하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의 정당성, 그다음에 내란의 모든 것들이 민주당이 뒤집어 씌웠고 민주당이 정당 해산 대상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 2달도 안 됐는데 무슨 총재 시절에 총통 시절의 독재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원래 당대표 전에도 별명이 당대포였습니다. 그러니까 대포치고는 유순하게 얘기한 것이다. 사실상 국민의힘의 변화를 요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불쾌하다, 유감이다, 협치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본인들 스스로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국민의힘이 협치의 대상의 수준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하셨는데요. 그렇게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줄곧 봤죠. 글쎄요, 말씀 중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국민의힘이 내란을 인정을 안 한다라고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내란의 파생, 즉 시발점이 비상계엄부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비상계엄은 누차 비대위, 최고위 여러 가지 기회 될 때마다 비상계엄이 적절하지 않다 또는 잘못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란을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재판이 끝난 다음에 결론 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100% 내란인데 왜 당신들은 인정 안 하나 하면 내란 지금 형사재판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내란으로 규정이 됐는데요. 법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으로, 물론 특검 이름도 내란 특검이죠. 이것이 다 끝나서 처벌될 사람은 처벌되고 내란 성격이다라는 규명이 되면은 더 이상 이 잘잘못을 논의를 할 필요도 없지만 지금 현재의 내란을 인정도 안 하고라고 벌써 얘기를 하면은 이 자체가 정치판의 여야 파트너십이라는 게 사라지는 것이죠. 바로 정청래 대표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협치, 취임 일성의 협치 얘기를 꺼내지 않고 거의 대치 상태를, 협치가 아닌 대치 상태를 만든 거는 글쎄요, 저도 꽤 이 짧지 않은 시간 그 기자 생활했습니다만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싸우겠다, 이 대통령 고매한 통합을 외치십시오. 나는 내가 제일 앞에서 싸우겠다. 글쎄요, 아직도 본인이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 아직도 그렇게 인식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설사 마음에 그런 뜻이 있다 손치더라도 협치와 통합을 강조를 함으로써 스스로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을 하는,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란 이 특검이 끝까지 다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아예 파국을 유도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금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악수도 하지 않겠다. 좋습니다. 저도 뭐 행사장에서 만나면은 악수를 청할 그 생각이 없는데요. 바로 초반부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정치 이 발을정자를 생각을 안 하는 그런 여당 대표 아닌가. 저도 그래서 매우 기이한 그런 그 생각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팩트체크 네, 차원에서 말씀하시죠.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내란을 인정을 했다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사실상 비상계엄의 동기를 민주당이 줬다는 것이 과연 계엄이 불법적이라고 인정한 게 되는 것입니까? 장동영 의원이 그러면은 사실상 내란을 뒤집어 씌우고 만들어냈다는 내란 교사라는 얘기를 민주당이 하는 것이 과연 내란을 인정하는 건가요? 저는 그게 어떻게 문해력상 어떻게 그게 불법 계엄이라고 인정하는 건지 이해가 모르겠고요. 제가 다시 교정해 그러니까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는 시청자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내란 특검, 그러니까 내란 재판이 안 끝나면 내란 행위가 확정이 안 된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 논리는 뭐냐면 탄핵에 반대한다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현직 지금 전직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내란을 행하는 비상계엄을 저질렀는데 재판이 다 안 났으니까 계속해서 직을 유지하는 게 맞지 않냐. 상상해 보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수위를 읽고 들어놓으신 사람인데 사실상 재판이 다 안 끝났으니까 일단은 내란 확정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탄핵 안 당하고 지금까지 왔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 사고 자체가 저는 내란 인정하지 않는 당이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예. 짧게만 발언하겠습니다. 예. 내란 정당으로 지금 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제가 속한 정당이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란 이 시발점인 비상계엄의 그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마당에 그래, 그렇다면 내란 정당이야.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의원이라든가 당협위원장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재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판이 끝날 때 모든 것이 다 인정이 될 때 그런 주장을 하시라. 지금 내란 정당, 내란 세력으로 규정을 해버리면요, 여야의 이 정치가 실종이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대표 후보들을 보세요. 왜 모딩을 안 보세요? 자당의 당대표 후보들이 지금 계엄 자체에 대해서 정당했다. 그리고 그건 다 뒤집어 씌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누가 정당했다고 얘기를 합니까? 어차피 그 동기 자체가 민주당이 제공한 거다. 김문수 후보 워딩이고요. 장동영 후보 자체는 뭐라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다음에 민주당이 내란을 교사한 교사범이다. 누가 계엄 자체가 정당했다는 주진우 얘기를 의원도 자, 그러니까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제발 좀 하세요. 이 텍스트를 좀 보셨으면 저희가 매주 좋겠어요. 목요일에 논쟁이라는 토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거기서 다뤄야 될 것 같은. 예. 그리고 국민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평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가야 될 또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양쪽 두 분 더 말씀 나누고 싶으시겠지만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일단 정청래 대표가 당이 가야 할 방향성으로 내란 세력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이렇게 언급하면서 국민과 당원들의 명령으로 자신이 선출되었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의 발언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이번 8.2 전당대회를 통해 보여주신 국민과 당원들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당원 중심의 더 민주적인 정당을 건설하라.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라. 내란 세력과 타협하지 않고 내란 세력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과 당원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원팀, 당정대가 하나 되어 회복과 성장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바로 검찰, 언론, 사법 이 3대 개혁 특위도 발표하고 그 위원장도 바로 임명을 했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시한은 여전히 뭐 잘 알려진 대로 추석 전까지 끝내겠다라고 밝힌 상황인데 2달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물리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아니면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미 뭐 시작은 되어 있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선언의 의미가 크다라고 보는데요. 세 가지 주제를 좀 나눠보면요. 예. 언론개혁은 이 방통법 개정안이 지금 거의 통과되는 시점입니다. 특히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라든가 이사회 구성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국민의힘은 속으로는 오히려 좋아할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상황이니까 여당이 권한을 안 누리는 거니까 저는 오히려 좋아할 거다는 생각이 들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예. 검찰개혁안은 거의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의 조율 문제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법개혁도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안에도 좀 완수되기 힘들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다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특정 시한을 정해서 개혁의 속도를 내겠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들처럼 국민의힘의 이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저는 하나의 이 의도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뭐 조금 다르게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세력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의힘의 절반 정도는 내란 세력이 아닌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앞서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인정을 했잖아요. 대부분이 계엄이 불법인데 불법 계엄을 통해서 군대를 동원했어요. 이게 우리가 내란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 군사 쿠데타인 겁니다.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에 군사 쿠데타면은 누가 봐도 이거 내란인 거예요. 그걸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한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의 절반 정도가 이 내란이 아니다. 탄핵 반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자유민주주의적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윤석열을 옹호하는 세력이 절반 정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력들과는요. 여야의 문제,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을 지키는 제도권 정치를 같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축출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예. 김기웅 의원님, 지금 화면에 잡히셔서 짧게 반론 좀 듣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예.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란 세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특검하고 탄핵한다고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재판이 중지됐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뿐만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가 관련되고 있는 거기에서 행위라는 부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 조항을 없애려고 합니다.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이 굉장히 사법부를 존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특검이 이번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청구를 했습니다. 기각이 됐습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있고요. 특별재판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프레임 잡아서 공격하고 있는데 역으로 본다면 지금 일련의 상황 속에서 사법부를 뒤흔들고 있는 민주당의 이 행태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지고지순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이 논리는요. 정말 황당한 게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윤석열이 계엄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네. 이거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1980년도에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니까 소요를 일으켰다고 5.17 계엄해가지고 광주에서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의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민주당이 했던 거부권을 했던 행위들이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법적인 절차가 중단됐다는 행위가 헌법적 절차에 위반된다면 탄핵을 하십시오. 그 왜 같이 비교할 수 없는 범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짧게만 여기까지만 부탁드릴게요. 하겠습니다. 이전에 민주당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을 때 뭐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의 민주당에서는 뭐냐면 아예 사법부, 판사를 공격하고요. 사법부를 뒤흔드는 행위를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법부는 뭐냐면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그 최종 결정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헌법적 절차와 가치를 위반했냐라고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듣겠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했습니까? 폭력을 동원해서 했습니까? 이걸 같은 동일성상에 놓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항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맞는 겁니까? 반항하고 인정하지 않았다고 치는 것과 군대를 동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제가 이야기예요.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법부의 신성함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의석수가 늘 거기에 대해서 많다고 비판할 해서 수 있습니다만 정권 교체가 군도를 됐다고 동원하진 해서 않아요. 네.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방송 중에 제일 진행자가 난감한 게 오디오가 겹치는 건데 좀 두 분의 오디오가 많이 겹쳤습니다. 오늘 초반부터 아주 열띤 토론처럼 펼쳐지고 있는데 일단 다시 오늘 오전 상황 또 한번 오후 상황 한번 짚어볼게요.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에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했습니다. 당정대 원팀 협력을 다짐했고요. 또 우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당대표 시절 이야기로 화답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화가 나가고 있는데요. 당정청 원팀을 강조했고요. 이 대통령이 대표로 계실 때 정청래 대표가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최고위원이라고 회상했다. 이런 화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향후 당정대 관계 잘 나갈 거 순풍일 것 같긴 한데요. 좀 그렇습니다. 전망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지금 당대표와의 관계가 오래됐죠. 처음에 고생할 때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많이 도와줬었고요. 예. 사실 또 잘 통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한 것들은 당내에서 정청래 대표가 본인 정치를 위해서 혹시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의 조금의 그 어깃장이 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있으나 최소한 이제 정부가 시작된 지 6개월도 채 안 됐습니다. 이 집권 여당의 일기 지도부로서 본인의 정치를 해가면서 정부가 혼란스럽게 할 만큼 정무력이나 판단력이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가 높기 때문에 예. 잘 지낼 것 같고요. 다소 일정 부분에서는 의견차가 있을 수 있으나 그 또한 이것도 균형 잡힌 어떤 시각으로 잘 풀어낼 것으로 기대하고요. 예. 좀 덧붙이면요. 아까 이제 내란이네 아니네 싸우는 거 보면 예. 여전히 내란은 안 끊는 것 같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시 한번 토론으로 옮겨 붙을 뻔했지만 제가 그 불을 다시 끄겠습니다. 오늘 정 대표가 토요일 날 지난 당선 직후에 저희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대해서 해법을 하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수의 탈의로 계속 버티면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나올 수 있다. 이런 비유성 발언으로도 들리기도 하고요. 김기웅 의원님. 일단 윤 전 대통령이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볼성 사나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 거부를 위해서 속옷 차림을 한 게 아니라 너무 더워서 그런 거다라고 오늘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진위 여부를 또 따져봐야겠지만 이런 논란까지 불거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예.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다양한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다. 대통령, 전직 대통령으로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느냐? 당당하게 임하라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분 입장에서는 방어권이고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가 특검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알려질 때 제가 볼 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워딩들이 나왔습니다. 속옷 차림이란 것도 나오고 기자들과의 어떤 질의응답 속에서 네. 삼각 팬티다, 사각 팬티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옮겨 붙으면서 정치권에서는 빤스 수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 정청래 당대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요로 속된 말로 보쌈하라는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그 선택과 그 방식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희화하고 조롱하는 게 과연 특검이 수사를 하기 위한 목적이 과연 맞는지를 좀 여쭙고 싶고 또 하나는 그겁니다. 강제력을 할 수 있는 거, 강제 구인하고 인치를 하기 위해서는 집행관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뭐냐면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자해를 하거나 도주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시설을 파괴하려고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어떤 법을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을 할 수 있을지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지만 법을 그 이상으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슈 토크 두 번째 순서에서 조금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국민의힘 반응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의 이 본격적인 내란 척결 드라이브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일제히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바로 민주당이 얼마나 독선, 독재, 독주의 정당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 인물이 정청래입니다. 네 대사 관저를 들어가서 반미, 방화범 이런 사람이 민주당의 대표인데 저게 반미, 폭력, 극좌 정당 아닙니까? 정청래라는 사람이 이재명 시킨 대로 하는 거지 뭐 별 게 있습니까?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닙니다. 탄핵을 반대했다는 것이 계엄과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당론을 따르고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이 혁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김병윤 의원님, 네. 혁신 대상이 될 수 없다. 근데 투쟁을 외치고는 있는데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어제에 있었던 5명의 당대표 후보들의 비전 발표회라는 이름의 지금 저 화면에 나옵니다만은 저기도 저도 대변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약 3시간 동안 열띤 그런 발표가 있었죠. 발표와 또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은 아마 후보들도 정확히 알 것입니다. 국회 내에서의 어떤 절대적인 의석 부족, 이것으로 파생된 그 힘의 불균형 이런 것들이 또 3가지 특검이 지금 동시에 들어가서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온통 특검 정국이 되면서 좀 전에 언급한 이른바 내란 척결이라는 붉은 글씨를 들고 이 정국을 주도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오늘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이것이 본회의에 뭐 어떤 것을 먼저 올리니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들고 나온 게 유일하게 필리버스터 아닙니까? 필리버스터가 그게 해결책의 열쇠가 될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정도 연장하는 그런 그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른바 뭐 내란의 그 동기를 제공했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그런 투쟁, 우리는 이제 그 야당이기 때문에 싸우고 투쟁하는 거에 더 익숙해져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런 것을 부르짖는 그 후보가 2명이 있고요. 나머지 그 2명과 또 중도에 있는 그 분포는 고루고루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얘기가 나왔지만 극우라든가 특정인 전환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후보 입에서조차 나오질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극우 정당으로 몰라가고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그 프레임에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답답한 상황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의 지금 큰 흐름 자체를 우리 힘으로 바꾸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국민이다. 솔직히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국면을 나타낸 지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 결과 정당별 지지도 그래프를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4.5%, 국민의힘이 27.2%, 두 당의 격차가 27.3%포인트로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격차가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54.5 대 27.2. 김기웅 의원님, 아무래도 뭐 여러 늪에 전환길의 늪, 윤석열의 늪 빠져있는 국민의힘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 같습니다. 27.2 이게 낮은 수치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7.3%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한 4명 중에 1명, 3명 중에 1명은 그렇게 민주당이 볼 때는 내란 세력이라고 하고 절멸의 대상이라고 하는데 왜 국민의 27.3은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저희가 부족하고 변화해야 되고 이거에 만족한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역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국민의힘이나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저 또한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계엄에 동의하지 않고 헌재 결정에 대해서 제가 존중은 하지만 탄핵에 대했을 때 찬반에 대한 입장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나갔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하에 나갔습니다. 행동은 광장과 거리에서 하나였지만 그때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행할 때는 굉장히 단일하게 이걸 바라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질이 멸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쇄신을 바라는 쪽 입장에서는 좀 더 확실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맺음이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이렇게 내부적으로 왜 싸우기만 하느냐.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좀 견제할 건 견제하면서 내부 혁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결국은 이견이 하나로 통합되면서 하나의 힘을 갖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어떤 이견이 극대화되면서 당의 존립마저 걱정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지지자들의 어떤 냉정한 평가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의 수사 슈퍼위크다 이런 이야기까지 붙어서 언론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를 백다의 앵커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나란히 앉아 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속옷 저항에 물리력 동원을 꺼내들었던 김건희 특검.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도구로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차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체포 집행을 완료할 예정임을 고지하였습니다.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는 기자들을 향해 긴장 풀어도 될 것 같다. 오늘은 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긴장의 끈, 전직 대통령 부부는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는 6일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재집행 동시 가능성 질문에 특검이 그것도 고려 대상에 들어간다고 답한 건데요. 황제 조사 논란부터 실체업 퇴원까지 공개 소환 조사를 피하면서 논란이 컸던 김건희 씨. 과연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입장을 밝힐까요? 네, 김건희 씨의 소환이 D-2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물리력 행사를 하지 않을까 특검이요. 해서 끌어내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안 한다고 특검이 설명한 상황입니다. 이르면 내일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일 그리고 수요일 계속해서 특검의 어떤 큰 국면들이 다가오는 것인데 만약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내일도 아니라면 수요일 하루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김건희 씨 소환 하루 안에 해서 같이 조사실에 앉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하루 안에 뭐 하지 말라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김건희 특검에서의 체포영장 시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건희 씨가 본인은 공인이 아니잖아요. 사실 대통령의 배우자이긴 하나 그 어떤 권력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에서 마치 본인이 대통령인 양 행세를 하면서 저질러진 일들이 16개 혐의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이면에는 김건희 씨 배우자인 대통령인 윤석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두 사람을 앉혀놓고 대질 조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해도 되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전 대통령 측이 좀 영리하다면 사실상 그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집행할 때 진술거부권을 쓰고 조사를 마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본인이 침묵을 하면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법적으로 책임이 덜할까요? 그러지 않죠. 특검이 모든 책임을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에게 다 덮어서 쌓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죄만 가중되고 결국에는 구속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재집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8월 6일 날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될 것이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압박을 전직 대통령 속옷을 입고 버텼던 그 피해자가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문홍주 특검보의 발언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7일이 기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7일보다 넘어갈 때까지도 구치소에서 끌어내는 그 집행이 안 되면 다시 발부받을 의향도 있다는 걸 오늘 설명한 멘트인데요.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몸에 불법적으로 손을 대는 순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다 라고 다소 강경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글쎄요. 법적으로 이게 체포영장이 집행할 때 피의자를 어떻게 압박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 자체가 스스로가 또 희화해야 되는 거예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조롱하고 모욕 주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스스로가 그런 상황을 만든 거 아닙니까? 스스로 조롱거리가 되고 스스로 희화화된 거예요. 스스로가 이 수사에 응하고 출석하면은 강제 구인을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본인이 또 옷 벗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본인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희화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힘에서 보호하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출당시킨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냉정하게 국민 정서적 측면에서 오히려 더 저는 비판하는 것이 윤석열과 절연하는 방법이 아닌가 예.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2017년도에 박근혜가 탄핵이 당하고 2022년도에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그럼 박근혜와 당시에 절연했고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왜 박근혜보다도 더 큰 죄를 지은 윤석열을 절연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기가찬 행동을 하는데도 변론을 해주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예. 저는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역사에 어떤 오점을 남겼는지 되짚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네, 형 집행법 100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일단 교도관들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는 게 그 법안 내용에 나옵니다. 이른바 도주, 자해, 자살을 시도한다, 또 뭐 이 시설을 파괴한다 하는 예. 그 몇 가지 7가지 그 항목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른바 체포 불응에 대한 요건은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게 불법행위다라고 변호인단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교도관들이 집행을 하고 그 뒤에 검사들이 지휘를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교도관들이 이제 옷을 짚고 나오든 아니면 뭐 사지를 다 하나씩 하든 이런 게 곧 그 눈앞에 펼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는데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국민의힘이 저런 정도의 상황도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하느냐? 지금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떤 그 각종 회의, 지금은 이제 비대위 회의가 되겠죠. 원내 회의, 원내 대책 회의 이런 데서 또 대변인 논평, 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나가는 데서 어제와 오늘의 저런 그 행동에 대해서 보호를 하거나 그런 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부터도 사실은 각종 여러 방송에서 저거는 잘못됐다. 그리고 당당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두 분을 위한 길이다. 이 지금 국민의힘이 자꾸 윤 대통령, 윤 어게인에 기댄다고요? 그런 상황이 당내에서 어디든지 그런 게 찾아볼 수가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자꾸 당의 내막을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왜 절연을 안 하느냐, 왜 윤 어게인에 기대느냐, 전환기대 기대느냐, 너무 과대평가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최소한도 공식적인 그런 그 스탠스에서는 윤 어게인이라든가 전환길 이른바 극으로 포장된 그런 그 민주당에서 지칭하는 그런 분들에게 당이 기대거나 아니면 저런 잘못된 행동을 보호를 하거나 그런 것은 최소한도 없다. 저부터도 그럽니다. 이거 잘못됐다. 그렇지만 굳이 따지면은 글쎄요. 2030들이 주로 쓰는 얘기입니다만은 TMI라는 게 있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 저런 얘기까지 꼭 속은 얘기까지 특검들이 해야 될까? 그냥 아주 완강히 또는 극렬히 저항을 해서 우리가 실패했다 정도로 두세 번 얘기를 하면은 그 행간의 뜻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은 얘기까지 나오는 거에서 사실 민망한 그 감정을 넘어서 이 참담한 느낌이 들고 있는 상황 어쩔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브리핑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윤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이 체포 거부하기 위해서 수의를 벗고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듯 발표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더워서 벗은 거다. 그런데 그 와중에 그 과정에서 특검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하러 온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옷 저항을 언급한 특검의 브리핑을 두고도 과했다,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한 건데요. 박지영 의원님, 이 브리핑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속옷 차림이 아니었으면은 다른 이야기가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특검이 왜 그걸 흘렸느냐? 속옷 차림이었기 때문에 흘린 겁니다. 그리고 정청래 대표라든가 민주당에서 둘둘 말아서 싸가지고 와라. 속옷 차림이었으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는 이야기에서
닭이 지금 훌러덩 벗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다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 모든 문제는 윤석열의 문제예요. 그냥 윤석열을 국민의힘에서도 전련하고 오히려 비판해버리면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예. 그런데 이걸 가지고 자꾸 논쟁을 만들어내는 것은 누군가는 거기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선적으로 예전의 사례가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받을 때 구치소에 가서 현장 조사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현장 조사마저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 수사, 공수처 수사, 경찰 수사, 그리고 특검 수사, 내란 특검 수사,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아닙니까?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히 나왔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사를 안 받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이제까지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겠다고 하시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뜻인지 아니면 개딸들의 뜻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면서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걸 알게 하는 게 사실상 여론전을 통해 가지고 뭔가 압박하려는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뭐 특검이 하겠다는 건데 앞서 우리 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가지 사례 들지 않는데 그 교도관으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 할지 저는 그게 자목 궁금합니다. 예.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이라고 분류가 되는 김계리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내밀하고 적나라한 특검 브리핑이었다. 국민의 알 권리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글쎄요. 서영주 의원님.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그 내란 수괴인 피의자 윤석열이 셀프 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윤석열을 둘러싼 변호인 측들은요. 법을 교묘하게 악용을 해서 국민의 여론전을 하고 있다. 근데 국민들이 이런 광경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들지 제가 치환을 해봤어요.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안 본 눈을 찾고 싶겠죠. 예. 그리고 그 속옷을 입고 들어놓은 전직 대통령의 그런 모습을 상상하지 않는 싱싱한 뇌를 사고 싶을 겁니다. 예. 제가 조금 풍자스럽게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 법률적인 행위에 있어서 국민의힘 신동국 의원도 참 알지 못한 비논리를 얘기하는데 진술 거부권은 법률적인 권리이나 피의자의 조사 거부권은 피의자의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멀쩡한 국회의원이 와서요. 민주시민의 권리랍니다. 조사받지 않는 권리가. 그리고 지금 방어를 하는 게 형사규칙법상 해석서에 주석서에 이게 마땅히 거부하는 어떤 수용자에 대해서는 물리력을 사용할 게 없다. 예. 그런 빈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체포영장이 특검에서 가져왔습니까? 법원에서 강제력을 허용한 거 아닙니까? 강제력이라는 건 물리력을 쓰란 소리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쓸 상황이 되니까 특검이 2시간 만에 오면서 체증, 증거자료를 남겨야 되잖아요. 찍는 게 인권 침해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이 계몽된 사람들 주위에 둘러싸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 국민의 어떤 법감정과 평온한 일상을 계속 언제까지 짓밟을 건지 예. 빨리 이 내란이 척결돼야겠다라는 저는 정청래 당대표의 말에 공감하는 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지 않고 구치소에서 버티게 하는 그 행동이 일종의 계산된 행동이다. 또는 더 나아가서 법적으로 굉장히 잘 아는 법 기술적인 행동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 때문인데요. 형사소송법 주석서를 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출석 거부의 목적으로 완전 나체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완전 나체 상태이면 인치를 하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저 밑에 보면은 2022년 노태악 이 이름이 나옵니다. 예. 노태악 그 대법관이자 중앙선관위원장이죠. 예. 3년 전에 소송법 주석서를 노태악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글쎄요. 저는 저 상태 주석서를 변호인단이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완전 나체 상태이면은 이렇게 강제 집행을 안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시죠라고 권유를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완전 나체하고 또 속옷을 입은 상태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걸 보고 지금 그렇게 큰 대자로 누워서 저항을 했다, 완강히 거부를 했다라고 저 근원지가 저 주석서라고 저는 판단을 하지를 않는데요. 또 어디 무슨 우파 이 보수 우파 무슨 유튜브에 그게 1월 달에 나왔다는 게 오늘 이제 또 한간에 또 화제가 됐더군요. 예. 유튜브에서 나왔는데 알몸으로 버티셔야 됩니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유념을 한 거 아니냐라고 돼 있는데요. 네. 저때 혼자 알몸으로 버텨야 한다는 얘기가 실제로 알몸이겠습니까? 끝까지 버티셔야 됩니다 하는 그런 뜻 아닐까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 저 참 잘 찾아냅니다. 정말 1월 달에 어떤 유튜브까지 찾아냈는데요. 그런 식으로 치밀하게 저는 그 속옷으로 저항을 했다라고 보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범한 것 자체가 정당하지 못했다. 즉 불법 특검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응할 수가 없다. 물론 출두를 해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는 응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 더 크게 담겨 있다고 생각을 그런 주장을 하기 하는 때문에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석서라든가 유튜브에서 힌트를 얻어서 알몸까지 시행을 노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국민들이 전직 대통령이 또는 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까지 라는 것 때문에 이런 온라인상의 자료들까지 버무려져서 법기술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법기술, 법꾸라지 전략이기도 하고요. 예. 한편으로는 이게 노이즈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드러나가지고 내 지지자들이 나를 알아봐주고 또는 한편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비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반사적으로 이것을 옹호하는 국민의힘 당직자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생겨요. 그 속에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처럼 다시 또 윤석열의 내란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을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윤석열은 본인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지금 죽이고 있는 늪과 같은 존재인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먼저 무시하고 더 비판하면 여기에서 헤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한편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치인들에게 묻고 싶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반성하고 성찰하고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큰 해악 준 거 있습니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비교됩니까?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윤석열은 끝까지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고 보수를 망하게 하고 당의 절반이 지금 내란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나오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건 진짜 국민의힘이 해결해야 됩니다. 예. 김건희 씨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는 수요일이면 김건희 씨가 특검에 출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출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에 변한 입장은 아직 없기 때문이죠. 지난 6월에는 입원을 이유로 검찰 소환에 불응했었고요. 당시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병원에서 퇴원한 그런 모습이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김건희 씨가 지난달 말에요. 서울 아산병원을 방문한 영상이 한 유튜브에 방송이 되었고 지금 이 장면입니다. 주진우 라이브에서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인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으로 누군가의 병원 관계자라 보이는 흰색 가운을 입은 아마 의료진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들어가는 모습. 일부 언론은 이 장면을 보고 씩씩한 걸음이라고 제목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김동연 의원님, 네. 김건희 씨 이번 주 수요일 휠체어를 타고 출석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저렇게 걸어서 오게 될까요? 지금 저 화면이 최근 화면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달 말입니다. 그렇죠. 네, 휠체어를 타고 갔던 이후에 지난달 말이니까 지금 불과 일주일도 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갑자기 또 휠체어를 타고 나타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아마 뭐 씩씩한 걸음이라는 표현까지 언론에서 나오는 마당입니다만은 뭐 그렇다고 씩씩하겠습니까? 저는 두 발로 걸어 갈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아까도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 얘기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도 지금보다도 더 당당하게 조사와 수사에 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피하려고 해서 피할 지금 국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당하게 또 억울한 측면이 있으면은 법으로 법리 다툼을 하시되 이 자꾸 특혜 의혹이 이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은 이거는 뭐 저희 비단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예. 두 분을 위해서라도 매우 이거는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김건희 씨가 사용했던 비화폰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
수준의 비아폰이었다. A그룹이었다라는 건데 A그룹이라 하면 A, B, C 이런 식으로 단계가 나눠져 있는데 A그룹은 대통령실의 거의 모든 참모와 연락처로 접촉이 가능한 그러니까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모두 연락이 가능한 앱이 깔려 있는 그런 비화폰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아주 극소수만 사용하는 A 등급인데 이걸 김건희 씨도 사용했다라고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진영 의원님. 윤석열 정권이었는지 뭐 김건희 정권이었는지 헷갈리죠. 우리가 VIP1, VIP0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김건희 씨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김건희 씨가 윤석열을 검찰총장까지 만들고 대통령까지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본인이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꾸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걸 내부에 있으면 좀 알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외부에 있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보수의 정통성을 흐트려가면서 이렇게 했느냐라는 좀 저는 원망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이 비화폰 문제가 윤석열의 김건희 씨가 국정농단의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은 김건희 특검뿐만이 아니라 내란 특검에도 김건희 씨가 연루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하고 내란 특검에서도 김건희 씨를 곧 수사할 수도 있다. 그런 상상이 듭니다. 네, 다른 특검과 공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기영 의원님. 처음에 이제 계엄이 선포됐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김건희 여사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가가지고 시술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내가 지시했는데 왜 밖에 있을까? 상호 충돌적인 어떤 워딩도 있었고 아니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한테 계엄 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을 했다. 굉장히 희화를 했죠. 저는 이제 이 일부 보도가 어느 정도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비화폰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비화폰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된 만큼 이른바 A그룹이 맞는 건지 사실관계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이 지금 소환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조현상 HS 요성 부회장 그리고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빠르게 김건희 특검팀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이유는 조만간 있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김건희 씨 소환까지 염두에 둔 빠른 속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그룹으로 분류된 비화폰 이 이슈도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정치권 깊숙한 이야기를 더 속속들이 파헤쳐보는 이가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에 정치 고수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정청래호라고 배에 비유해서 흔히 말하죠. 이 정청래호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최고위 열렸을 때 그 뒷 배경, 백드롭이라고도 표현하죠. 여기를 보면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정확하게 아주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란 세력 척결. 이렇게 이 백드롭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좀 남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통상 이제 당대표실, 원내대표실이 있는데 새로 취임하면 그 뒷배경을 바꾸고 그다음에 또 일정 시간이 흐르면 또 이제 그걸 바꾸고 하는데요. 현재 새롭게 출범한 정청래 당대표가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가장 최우선적 과제로 하고 있는 것을 압축해서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백드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백드롭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너무 폭주하시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본인이 펄펄 뛰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느낌이 나요. 폭주하는 게 그래서 되게 걱정이 되는데 뭐 내란 세력 척결을 하고 사과와 반성 없으면 악수하지 않겠다. 그러면 진짜로 국민의힘 내란당이면 그러면 사과와 반성하면 괜찮은 겁니까? 실질적으로 내란당이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야당 지금 거대 여당이 됐는데 야당과 악수도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겠다. 그거는 지금 야당 내에서도 국민의힘 내에서도 그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국민의힘은
그것을 지지하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수가 뭐 얼마가 됐든 간에. 근데 그러면 그 국민들과는 거의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뜻. 예를 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상대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로도 들리거든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무슨 그 일본 제품 불매 운동하면서 예. 그거 동참하지 않으면 토착 왜구라고 그렇게 갈라치게 하면서 국민을 갈랐던 그런 느낌이 나서 예. 왜 거대 야당의 대표가 저런 식으로 폭주를 하지? 그리고요, 내란 문제, 예를 들면 해산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하는 겁니다. 그렇게 너무 저렇게 강경일변도로 나가면 예. 저는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담을 줄 것이다. 폭주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반론을 제기하신다면요. 네, 일단은 정청래 당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시정일관 강조했던 내용이고요. 또 그게 지금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당선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슈였고요. 이번에 그 정청래 후보가 그 상대 경쟁자보다 훨씬 더 높은 득표율을 올릴 수 있는 배경은 저 슬로건이 먹혔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그 정청래 후보가 무조건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단절해서 새롭게 변신하면 언제든지 협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그 국민의힘의 그 8월 전당대회가 더 주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8월 전당대회에서 정말 국민의힘이 혁신하고 변화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소위 비상기업 내란 세력과 확실하게 단절한다면 저는 새로운 그 여야가 대화하고 같이 그 국정을 협력할 수 있는 그 정치 문화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 봅니다. 오히려 8월 22일 때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의 그런 이른바 속도전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좀 설명하셨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예. 그 비상계엄에 아주 강력히 반대를 했고 대통령이 탄핵이든 뭐든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정청래 의원이 지금 정청래 후보가 주장하시는 것들대로 정 대표가 네, 정 대표가 얘기하시는 것들은 저는 너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조금 저는 여당 내에서도 무슨 균열 같은 게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도 받아요.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 되자마자 하는 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울타리가 돼 주겠다. 아니 그분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보내신 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신감이 저렇게까지 과잉인가? 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너무 과하다. 그리고 그 본인이 이제 나중에 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누가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민주당 당 대표 정도 됐으면 미래를 얘기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지금 경제라든가 외교 안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맨 과거만 얘기하세요. 뭘 척결하겠다, 뭘 없애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들이 과연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강력한 민주당 좋습니다. 강력한 민주당은 그렇게 남들을 척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고 외교, 국방, 안보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이런 걸 하셔야지 그 국민들이 믿는 거 아닙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그 미국과 협상에서 관세 협상에서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니까 지지도도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올리려고 해야지 상대방을 내란 세력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본인들만이 정이고 남들은 다 악이다라는 식으로 가는 건 법사위원장 하실 때 여러 번 봤거든요. 밖에 나가서 뭐 나가라고 걸프탑 나가라고 그러고 서서 있으라고 그러고 예. 뭐 옆에서 손 들고 있으라고 그러고 그거 법사위원장 때 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돼서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당과 그 정부가 약간 역할 분담을 할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런 얘기했잖아요. 강하고 개혁 드라이브는 당이 하겠다. 민생과 그 협치는 대통령과 정부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국합, 배드캅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는데 일단 눈앞에 심각한 그러니까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미래를 얘기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내란 세력 척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당면한
지금 검찰 개혁, 사법 개혁, 언론 개혁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정치권의 개혁도 하겠다. 지금 그거는 당이 중심으로 해서 하겠다 하는 거고. 예. 아까 김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 경제, 그다음에 뭐 한미 통상 협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그 민생과 관련된 예. 또는 외교적 현안, 국익과 관련된 문제들에서는 정부가 하는 것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약간은 정부와 그 당과 정부가 역할 분담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구조로 예. 보입니다. 오늘 공식 일정 첫날이니까 조금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첫날부터 국회 상황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한번 영상 보겠습니다. 오후 4시쯤부터 그러니까 2시간 전부터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법 개정안에 반대해서 지금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 한 4분 정도 진행을 한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단상에서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민주당이 방송 3법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원래는 뭐 노란봉법 아니냐 이렇게 좀 언론 보도도 좀 전망이 엇갈렸는데. 예. 네. 저도 노란봉투법을 먼저 하지 않을까 오늘 그 의원총회 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근데 당초 원래 그 법안 처리 순서로 보면 방송법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도 하시고 또 그 산재 현장도 가고 하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 문제 등등과 관련돼서 노란봉투법을 먼저 처리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방송법은 법안 자체가 3개이기 때문에 내일부로 지금 본회의가 끝나거든요. 정기국 그 임시국회 7월 임시국회가 8월 임시국회는 이후에 열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방송법은 3개고 노동법은 1개이기 때문에 1개를 그냥 처리하는 게 간단하다 이렇게 봤는데 오늘 의원총회 한 결과 아마 방송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신임 정청래 당대표가 검찰, 언론, 사법 개혁을 계속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과거에 그 정보 과방위 이 방송법과 관련된 해당 상임위 위원장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표의 의지도 좀 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어차피 저는 순서와 의미 없는 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필리버스터를 하든 뭘 하든 민주당은 따박따박 지금 관련된 방송법, 방송 3법이죠. 그리고 그 상법 그다음에 노동법 그 모든 것을 아마 시간이 되는 대로 다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입장에선 이게 그냥 시간을 끌기 용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냥 뭐 오랜만에 존재감을 드러낼 좋은 도구다라고 보는 걸까요? 오늘 필리버스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뭐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다라는 그런 절박함이겠죠. 근데 사실은 노란봉투법, 노봉법부터 먼저 가는 줄 알고 그 내부에서는 환노위에 무슨 뭐 처음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하고 그다음에 환노위 간사가 하고 뭐 김영동 간사가 하고 이런 식으로 순서까지 쭉 정해놨었는데 갑자기 저게 바뀌어버리니까 뭐 약간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저게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면 사실은 저 법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게 방송 장악법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여지도 상당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저렇게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야 니들은 무슨 내란당이 무슨 그런 얘기를 해. 내지는 뭐 비상계엄 니들이 했잖아. 대통령 좀 하는 그 모습 봐. 이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아무리 합당한 얘기를 해도 그게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미리부터 얘기했던 거고 빨리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하자. 그리고 우리 길을 찾아가자라고 얘기했던 건데 지금 안 하고 친윤들이 똘똘 뭉쳐서 그걸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런 무슨 노력들이 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야 니들이나 잘해. 이런 식의 반응을 받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 아침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입법 내란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게 있습니다. 입법 내란을 막을 힘이 없다. 시한 늦추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렇게 크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했던 이유는 헌법적인 절차, 그다음에 법적인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게 위법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도 판단을 했고 지금 특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종적인 이 사법부의 판단은 좀 기다려봐야겠지만 일단 헌법재판소는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해당 상임위하고 법사위 그다음에 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예. 절차적 정당성을 간다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이나 어떤 뭐 도덕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입법 내란을 갖다 붙일 수는 없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이 답답한 게 아까 김정혁 최고가 잘 말씀하셨는데요. 스스로의 혁신과 개혁을 했다면 오늘 목소리가 훨씬 더 힘이 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더 아울러서 자신들의 안이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과거에는 소수 여당일 때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있었다면 지금은 거부권이 없으면 못 막는다. 막을 수 없다면 어떤 대안을 놓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대안을 하나도 준비하지 않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입법 게으름이라고 봅니다. 입법 게으름이다. 예. 그리고 오늘 지표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답답할 만한 그런 지표가 나왔죠.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 지지도인데요. 민주당이 54.5%, 국민의힘이 27.2%, 양당의 격차가 27.3%포인트입니다. 국민의힘이 27.2% 지지를 얻었는데 격차가 27.3%포인트. 국민의힘보다도 격차가 더 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지지도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전반적으로 지금 쭉 한 달 이상 지속된 지지를 보면 민주당은 50% 초반에서 중반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25% 중반대에서부터 30% 전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고착돼 있거든요. 뭐 1, 2% 움직이는 건 저는 기술적 어떤 여론조사 과정에서 오차범위 내기 때문에 크진 않은데 대체로 양당의 격차가 20%에서 25% 정도까지 평균적으로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 격차면 사실은 선거를 해보나 마나합니다. 웬만한 선거 이런 분이 물론 그 다가오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저 지지율 그대로 갈 거냐고는 또 다른 얘기지만 당장 한 달 후, 2달 후에 선거가 있다면 저 지지율을 갖고는 100점 100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이 왜 저렇게 우리 당이 지지율이 안 나올까? 그다음에 그 민주당과 격차가 왜 이렇게 크게 날까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성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그것을 전략이나 어떤 성찰 없이 민주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안 나온다고 봅니다. 대단히 답답하죠. 대단히 답답하고 저렇게 된 이유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당에서 지금 전당대회를 열고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윤어게인 전한길 씨 같은 사람이 나와서 면접을 보겠다고 하고 거기다가 불러다가 극우 유튜버들 제 관점입니다만 극우 유튜버들과 함께 그 앞에 앉혀놓고서 면회를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거기에 답을 하고 있으니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이 저희 당에 대한 지지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전 정말 저렇게 가서는 당에서 비상이 걸려서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타결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절박감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송원석 원내대표는 뭐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지지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셨는데 지지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나올 만한 사진이 또 오늘 화제가 됐습니다. 전한길 씨가 자신의 수첩에 김문수 극우 X라고 표시한 이런 수첩이 포착이 된 건데요. 정확한 해석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김문수 전 후보가 대선 후보가 지금 이제 당대표 후보죠. 전한길은 극우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전한길 씨가 미리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요. 카메라가 많은데 의도적으로 김문수 전 장관을 지지하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다라는 조금은 더 나아간 그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아무튼 오늘도 존재감을 지금도 저렇게 뭐 팬으로 보이는 분들과 사진을 찍고 있는데 김정은 의원님, 너 좀 헛웃음을 짓고 계십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분이 극우라는 말에 되게 긁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는 내가 왜 극우입니까? 그러면서 내가 폭력을 주장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이 폭력을 주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몽령이라고 하고 그 불법적인 헌법 질서를 깨는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국민들을 계몽하기 위한 계몽령이라고 하고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거기에 자극을 받은 사람들이 서부지법에 난입을 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그 법원을 때려 부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들어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전선동한 그것이 극우가 아닙니까? 저는 극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계속 주장하더라고요. 오늘 전한길 씨가 김문수 후보 지지 포럼에 참석한 장면을 보고 계신데 계속 전면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저희 다뤄지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 저 전환기 씨가 굉장히 쇼맨십 강한 것 같아요. 아, 예. 그 옛날 강의한 거 저도 한번 봤더니 궁금해서 왔더니 강의도 재밌게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카메라를 의식을 하고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표현은 일부러 보여준 것 같아요. 아, 언론에 보게 하려고 그 카메라도 많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에 제가 보기엔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자들보다 전환길 씨가 더 부각되는 거예요. 이게 전환길 선거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환길 씨가 앞에서 저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지난 3년간 검사, 법사, 여사가 하더니 이제 강사가 나서가지고 아하. 그 저 국민의힘을 자지구지한다고 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자조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라면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에요. 대통령도 여러 차례 배출했고 그다음에 그 저 다수 의석을 가진 제1당도 여러 차례 했던 정당인데 그 정당이 지금은 전환기 씨 같은 사람한테 휘둘려 가지고 당 대표로 나온 사람들이 다 저 앞에 가려고 뭔가 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저래 가지고 당 대표에 이긴다 한들 국민들로부터 어떻게 지지를 받을까 생각됩니다. 예. 다시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 이야기랑 버무려서 좀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힘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당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협치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오늘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8월 22일 이후에 야당과 여당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 만약에 김문수 후보나 그 장동혁 후보가 된다면 그분들이 주장해온 것들은 뭐 다른 내용은 없잖아요. 그냥 야당과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서서 여당과 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당도 그러면 강공으로 나오겠죠. 뭐 그러면 뭐 대화, 타협, 협치 이런 건 실종될 것이고 예. 계속적인 파국 뭐 이런 것으로 몰려갈 텐데 사실 저희한테는 좋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힘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예. 지지도도 낮고 아까 여론조사 보셨지만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지금 집권 여당에게 더 그 어떤 먹잇감이 되어주는 그런 듯한 느낌이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가 그 반전의 계기를 만드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그냥 괴멸로 가는 그런 문을 넘어서는 그런 전당대회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럴까 봐 걱정이 됩니다.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백다 앵커가 브리핑을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보고 다음 이슈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 3주 만에 반등하며 63.3%로 조사됐습니다. 지지율 반등의 배경으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꼽히는데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마음을 돌리는 데 톡톡한 공을 세운 비밀병기가 있었으니 바로 모자입니다. 이게 모자인데요. 마스가 모자. 우리가 디자인해서 네. 가져갔습니다. 한 10개 가져갔고요. 네. 예. 그래서 이럴 정도로 상대방 입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단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탄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징물 같은 걸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박힌 빨간색 모자.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모자를 패러디한 이 마스가 모자가 미국 측 협상단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동대문에서 워싱턴까지 빨간 모자 수송 작전에 나섰던 이재명 정부. 이달 안에 이뤄질 한미 정상의 만남을 앞두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더 반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대통령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했습니다. 상승 배경을 좀 꼽아주신다면요? 뭐 지난번에 떨어졌을 때도 저는 그게 크게 오차범위 내였기 때문에 기술적 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인사청문회 국면이 지나갔고요. 그다음에 그 대통령께서 그 산업 산재 현장 여러 차례 방문하고 메시지를 나왔고, 그다음에 수해 현장에 대한 메시지 나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미 그 통상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예. 어쨌든 우리 국민들로서는 걱정과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고 선방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여론조사에서도 그 긍정적인 평가가 거의 동일하게 대통령 국정 지지율하고 동일하게 나온 걸 봐서는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결과가 반영된 수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산업재해라든지 또는 뭐 그 자연재해 그리고 이런 그 대외적 이슈까지
나름 잘 챙기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이런 평가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관세 협상 덕분이다. 일단 전체적으로는 무리수를 안 두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크게 뭐 말 나올 수준. 만약에 강선우 여가부 장관을 그대로 강행을 했다라면 그러면 거기서 또 문제가 좀 상당히 생겼을 거라고 보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뭐 본인이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지만 물러나기도 하네라는 그런 이미지를 좀 준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는 아직도 말이 많고 근데 그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일 큰 거는 역시 관세 협상. 저기서 아까 그 장관도 얘기하셨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죠. 뭐 저렇게 뭐 모자까지 만들어 가서 또 예. 스코틀랜드까지 찾아가서 그래가면서 어떻게 보면 좀 굴욕스럽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서 노력을 한 부분들은 잘했다고 인정해 줘야 될 것 같고 예.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정상회담을 할 때 뭘 들고 나와서 또 우리를 옆구리를 찌를지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에 더 대비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첫 휴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요. 그러나 대통령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바쁘다라고 또 설명하고 있거든요. 한미 정상회담 광복절 전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큰데 이것만 좀 챙겨야 된다. 정치 고수로서 두 분이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그 상대적으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저희 한국 쪽보다는 미국 쪽에서 상당히 공세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협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근에 한미 관계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세적이고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측면에 이제 제일 우선적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게 아마 방위비 분담금하고 우리 국방비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얼만큼 우리가 선방하느냐. 지금 미국은 벌써 1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1년에 한 1조 5천억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뭐 10조 이상을 부담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정도로 협상을 해낼 것인가 하는 문제고요. 덧붙여서 최근에 그 계속 우려되는 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그 원래 지금 현재 한미동맹에 따르면 양국의 본토가 침공될 때에만 서로가 군사적 협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제3의 지역에서 있었을 때까지 이것을 확대한다면 과연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형태로 다가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슬기롭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를 해야 될 거고 기타 뭐 그다음 필요한 거는 남북 관계도 있고 등등 여러 문제에 대해서 아마 미국 측의 요구 또 우리가 요구했는데요. 우리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측의 좀 전향적인 입장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번에 미국 그 다녀온 의원들 있잖아요. 의원들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두 분이 통화를 할 때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할 때 그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그 얘기. 아, 당신도 총 맞다가 총에서 다시 그 총알 피해서 살아남았고 나도 사실은 테러를 당했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상당한 그렇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리를 잘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뭐 속된 얘기로 허세도 좀 있고 영웅 심리도 있고 뭐 자기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러면서 뭐 내가 뭐 이렇게 이뤄냈어라는 얘기 듣고 싶어하잖아요. 그런 심리를 잘 읽어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왜? 그 중국에 대해서 샤시했잖아. 뭐 중국 내가 제일 싫어하는데 당신 입장이 뭐야? 이런 거를 아주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겁니다. 예. 두 분이 각각 의제와 또 기술을 하나씩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아주 풍성한 조언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예측의 영역입니다만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앞으로도 계속 좀 고공으로 계속 상승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글쎄,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민의 지지율은 저희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저는 대통령이 지금처럼 성실하게 그리고 국민들하고 열심히 소통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성과를 국민들에게 정직하게 예를 들면 정부가 잘못할 때도 있을 거예요. 잘못할 때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국민들에게 얘기한다면 지지율이 그렇게 저는 지금의 그 더 오르긴 뭐 어떤 때 할지 몰라도 지금의 지지율을 상당 기간 유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당장의 리스크라고 보이는 그런 이슈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경제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장에서
최근에 추경 통해서 그 소비 쿠폰이 발부되면서 약간 숨통이 튀었다고 하지만 예. 구조적으로 변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 전략, 그다음에 구조적인 산업 문제, 노동 일자리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일단 마스가 모자까지 준비하고 굉장히 칭찬받을 행보를 보이긴 했는데 앞으로 이 대통령의 지지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당정 관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당이 너무 강경 일변도로 지금 달려가려고 하고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그래서 나는 싸울 테니까 뭐 공은 그쪽에서 가져가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올바른 태도는 아니거든요. 예. 뭐 대놓고 나는 싸움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게 거대 여당의 대표가 하실 말씀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보기에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정에 부담이 되면 됐지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당정 관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뭐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는 뭐 어느 대통령이든지 시급한 문제지만 지금은 더욱더 그렇죠. 예.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그냥 이데올로기적으로 접근하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거든요. 예.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 당선됐을 때 내가 빨리 가서 북한에 대한 저 사람의 생각을 바꿔놓겠다라고 갔다가 디스맨 소리 들어가면서 완전 홀대받고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과거를 잘 생각하셔서 실리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까지도 저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정치 고수와 함께 정세를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선명한 눈의 움직임. 난시엔 아큐브 오아시스. 4개의 존이 흔들림을 줄여 선명함의 차이. 난시엔 아큐브 오아시스 원데이. 새로운 IPTV 알아? 이 퀄리티 이 가격인데 많네. 900원 OTT 할인까지 따져보면 확실한 TV IPTV. 최신 연구를 통해 개발된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는 민감성 치아 깊숙이 침투해 틈새를 효과적으로 채우고 보호해주죠. 센소다인 리페어 앤 프로텍트만의 차이를 경험해보세요. 센소다인. 좋아하는 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좋은 재료, 정성 가득 반찬 하나. 늘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 셰프의 손맛을 언제 어디서나. 셰프의 찬. 오늘 한 컷입니다. 오늘 순직 해병 특검이 전직 법무장관, 외교장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이른바 런종섭 사태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한 컷. 주 호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 역대 공관장 설명 페이지입니다. 제23대 대사 이종섭, 재임 기간 2024년 3월. 역대 다른 대사들과 달리 이렇게 어색하게 간단히만 쓰여 있는 이유. 국방장관 출신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출국한 지 11일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순직 해병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로 출국 금지가 된 상태였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를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출국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상 도피시켰다는 비판이 나왔고 런종섭 이 별명도 붙었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억지 설정 많은 정치 드라마 한 장면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불과 1년여 전 대한민국의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호주 언론도 부패 사건 관련자가 부임했다 이렇게 보도할 정도였죠. 그때 국민들은 나라망신이라며 한숨 쉬었지만 그 뒤로 계속 이어진 12.3 불법 계엄과 탄핵까지 전 세계급 나라망신이 이어졌으니 오히려 괜찮은 건가 헛웃음이 나오는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방콕이 내게 남긴 것. 고소 마셨어. 고수 더 주세요.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센트룸은 생애주기 건강을 연구합니다. 성별, 연령에 따라 생애주기에 딱 맞춘 과학적 설계. 건강 이제 한 팩으로 맞추자. 센트룸 원데이 팩. 관리할 때 뭐가 제일 힘들어? 디저트 잡는 거. 그래서 아저씨는 닌자 크리미. 제로 슈가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제로 마음껏 넣을 수 있어. 호텔 아이스크림도 만들 수 있거든. 공간도 맛도 다 지키는 프리미엄 아이스 데자트 완성.
있어미. 이제 몸에 좋은 걸로 만들어 먹자. 닌자 크림. 맛있네. 진짜 맛있네. 네, 5대0 이수진 앵커의 새로운 뉴스룸도 잠시 후 이어지니까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이가혁 라이브 마칩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